오늘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소리 없이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 환자 10명 중 2명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기 전에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상실합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 기능의 절반이 사라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부어오른 것을 느끼셨나요?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에 평소와 다르게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건조함이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섭취하는 음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장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신장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의 기능과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 3가지를 소개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포함하여 신장을 파괴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와 사과에 대해 온라인에 떠도는 위험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바로잡고 두 식품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연장할 수 있는 임상 정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정확히 무엇이며 신장 기능 부전은 왜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신장은 복부 뒤쪽, 척추 양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콩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한국어로 콩밭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신장은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작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신장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정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세포 대사의 부산물, 과잉 미네랄, 음식과 환경에서 흡수한 독소와 같은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이 혈액이 신장에 도달하면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200만 개의 미세한 여과 단위를 통과합니다. 네프론은 노폐물과 필수 성분을 분리하여 깨끗한 혈액을 다시 순환계로 보내고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이는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우리 삶 내내 매일 끊임없이 처리되고 정화되어 재순환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여과는 신장의 여러 기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신장은 또한 체내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이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고혈압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신장은 골수의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 생성이 감소하여 빈혈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행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만성 피로와 호흡 곤란을 흔히 겪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신장 기능 장애는 분명하고 눈에 띄는 증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내성이 강합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스스로를 보상하며 손상이 너무 심각해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기능 저하를 숨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장 전문의들은 신장 질환을 침묵의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장은 미묘하고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조기 경고 신호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아두셔야 할 3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품류입니다. 소변을 볼 때, 특히 소변 줄기가 강할 경우 소량의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거품은 약 1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변의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1분, 2분이 지나도 심지어 화장실을 나온 후에도 거품이 남아있다면 이는 임상적으로 위험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란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신장의 내프론은 선택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특히 알부민은 크기가 너무 커서 여과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있습니다. 여과막이 손상되면 이러한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단백질은 물과 접촉하면 계면활성제처럼 작용하여 거품을 생성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백뇨가 있는 환자는 단백뇨가 없는 환자보다 만성신장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5배나 높은 것입니다. 이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오늘 바로 자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물을 내리기 전에 1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거품이 사라졌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계속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며칠 동안 반복된다면 의사에게 소변 검사를 예약하세요. 소변 검사는 비용이 저렴하고 비침습적이며 신장 기능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지속적인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이는 내과에서 가장 흔하게 오진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환자들은 이를 건조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또는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지만 가려움증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는 요독성 물질, 즉 일반적으로 걸러지는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혈류에 축적되면 피부로 이동하여 의학적으로 요독성 소양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유발합니다. 요독성 소양증은 혈액 속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광범위한 가려움증입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신장 질환 환자의 약 40%가 이러한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하지만 신장 질환과 연관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요독성 소양증의 특징적인 양상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는 다릅니다. 얼굴보다는 등, 팔, 다리에 더 흔하게 나타나며 보통 밤에 악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소 보습제나 일반적인 가려움 방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음 진료 시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종입니다. 특히 얼굴, 손, 발목, 발에 붓기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어 보이고 반지가 꽉 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체내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과도한 수분이 연부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부종이 있는 경우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전에 신장 기능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발등이나 발목뼈 바로 아래 부분을 10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손을 떼었을 때 자국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자국이 남는다면 함몰성 부종으로 조직의 수분이 축적된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나는 소변, 지속적인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은 신장 질환의 3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세요. 소변 검사와 크레아티닌 및 사구체 여과율, GFR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 한 번의 진료로 신장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식단 조절만으로도 신장 손상 진행 속도를 의미 있게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과일들이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추천하는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염증을 줄이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과가 신장에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펙틴이라는 특정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리서치 서사이어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학회 서사이어티 오브 네프랄러지는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혈중 독소 수치와 염증 지표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펙틴은 소화관에서 요독성 물질과 과도한 콜레스테롤에 결합하여 혈류로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 전에 체외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연구에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사과 포함을 유지하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과를 먹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펙틴은 주로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이러한 효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껍질째 드세요. 치아 건강 때문에 껍질의 질감이 불편하신 분들은 반만 벗겨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껍질을 완전히 벗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는 신장 질환 환자에게 해로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영양의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주요 활성 성분은 안토시아닌으로 블루베리 특유의 짙은 파란색을 내는 폴리페놀 색소입니다. 이 화합물은 비타민C보다 약 2.5배, 일반 토코페롤보다 약 6배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신장 건강에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활성산소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정상적인 농도에서는 활성산소가 유익한 기능을 하지만 체내에서 중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축적되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키고 혈관벽을 약화시키며 심장병, 당뇨병,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매우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줍니다. 신장 손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동물 연구에서 블루베리 보충제를 섭취한 피험자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신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3분의 1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는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블루베리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완화합니다. 통제된 연구에서 탄수화물과 함께 블루베리를 섭취한 피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식후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킴으로써 신장에 가해지는 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아 칼륨 섭취량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구체적인 섭취량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세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및 기타 플라보노이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항염증 및 심혈관 건강에 대한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좋은 딸기의 효능은 두 가지 기전에 있습니다. 첫째,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비롯한 베리류는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장 건강과 신장 건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은 신장 질환 진행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딸기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신장 조직을 염증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딸기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대부분의 신장 질환 환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제 신장 건강에 해로운 음식, 즉 신장을 손상시키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 일부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과 상반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음식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조언을 들으셨을 텐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신장학회, Society of Nephrology는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혈중 독소 수치와 염증 지표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펙틴은 소화관에서 요독성 물질과 과도한 콜레스테롤에 결합하여 혈류로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 전에 체외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연구에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사과 포함, 을 유지하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과를 먹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펙틴은 주로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이러한 효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껍질째 드세요. 치아 건강 때문에 껍질의 질감이 불편하신 분들은 반만 벗겨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껍질을 완전히 벗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는 신장 질환 환자에게 해로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영양의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주요 활성 성분은 안토시아닌으로 블루베리 특유의 짙은 파란색을 내는 폴리페놀 색소입니다. 이 화합물은 비타민C보다 약 2.5배, 일반 토코페롤보다 약 6배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신장 건강에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활성산소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정상적인 농도에서는 활성산소가 유익한 기능을 하지만 체내에서 중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키고 혈관벽을 약화시키며 심장병, 당뇨병,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매우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줍니다. 신장 손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동물 연구에서 블루베리 보충제를 섭취한 피험자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신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3분의 1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는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블루베리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완화합니다. 통제된 연구에서 탄수화물과 함께 블루베리를 섭취한 피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식후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킴으로써 신장에 가해지는 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아 칼륨 섭취량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구체적인 섭취량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세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및 기타 플라보노이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항염증 및 심혈관 건강에 대한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좋은 딸기의 효능은 두 가지 기전에 있습니다. 첫째,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비롯한 베리류는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장 건강과 신장 건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은 신장 질환 진행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딸기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신장 조직을 염증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신장 질환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딸기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대부분의 신장 질환 환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제 신장 건강에 해로운 음식, 즉 신장을 손상시키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 일부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과 상반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음식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조언을 들으셨을 텐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는 주로 요소와 같은 질소 노폐물을 생성하며 이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배설되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신장의 여과 부담은 커집니다. 이러한 부담이 만성적으로 증가하면 신장은 여과율을 높여 반응하는데 이를 사구체 과여과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과여과는 네프론의 구조적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미미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질병 관리가 가능한 수준과 투석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일반적인 건강 권장 사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식습관적 위험은 고지방 및 튀긴 음식입니다. 그 기전은 간접적이지만 강력합니다. 튀긴 음식, 기름진 고기,
가공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복맥경화반 형성과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복맥이 좁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압이 상승하면 신장 내 미세 혈관인 사구체 모세혈관이 점진적으로 손상됩니다. 고혈압은 말기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지방 식품을 만성적으로 섭취하면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고지방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흔히 발생하는 비만은 혈압, 혈당, 신진대사 기능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이러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식품을 가끔 섭취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식습관적 위협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 신장질환 환자에게 있어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 조절과 심혈관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에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만성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신장이 칼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혈액에 칼륨이 축적되면 고칼륨혈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근육 약화, 위험한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이러한 식품들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식품들을 피하라는 일반적인 권고가 아니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담당 신장 전문의와 칼륨 관리 방법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우려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온라인에 만연한 부정확한 건강 정보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마치 의학적 사실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사람들이 실제로 유익한 식품들을 불필요하게 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보셨을 겁니다. 우유 단백질이 블루베리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과학적 근거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분자 수준에서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카제인과 폴리페놀은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서 간과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은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결합되어 있던 폴리페놀은 다시 방출됩니다. 따라서 생체 이용률의 차이는 임상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블루베리 요구르트, 우유를 넣은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파르페는 모두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안심하고 계속 즐기세요. 오이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장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결론 속에 생화학적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스코르비나제는 비타민C를 환원형에서 산화형으로 전환시키지만 두 형태 모두 장벽을 통해 흡수되며 산화형은 체내 세포에서 다시 활성형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 상태에 미치는 순영향은 미미합니다. 블루베리를 오이,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와 함께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러한 채소들을 피해야 할 임상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조합. 세 번째 주장은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과일의 산성도가 높아 위장에 과부하를 준다는 것이죠. 이는 생리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두 과일 모두 일반적인 과일과 비슷한 산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산성인 두 과일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병적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책임한 건강 관련 정보는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사람들이 근거 없는 상극이라는 이유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피하게 되면 식단이 부실해지고 건강이 악화됩니다. 발표된 연구와 임상의학에 기반한 정보를 신뢰하십시오.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단지 근거에 기반해야 할 뿐입니다.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먹는 것은 가장 유익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하기 위해 걸러낸 제품으로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장 건강과 장내 세균총 유지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를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세균이 블루베리 폴리페놀을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전환시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당분 흡수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블루베리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좋은 조합입니다. 오트밀에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잘 알려진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또한 탄수화물 소화를 상당히 늦춰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혈관과 신장 손상을 예방합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함량이 더욱 높아져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심혈관 건강에 있어 오트밀의 베타글루칸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상호 보완적인 경로를 통해 작용하여 동맥 건강에 의미 있는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세 번째 식품은 치아씨입니다. 치아씨는 식물성 식품 중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가 더욱 증폭됩니다. 또한 치아씨는 소화관에서 젤처럼 변하여 장 점막을 보호하고 블루베리의 프리바이오틱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이러한 조합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전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건강상의 이점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도 잘못된 건강 효능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침 사과는 황금 사과이고 저녁 사과는 독이 든 사과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사과는 아침에만 먹어야 하고 저녁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아침에 먹는 것이 특히 좋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팩틴 섬유질은 공복에 섭취하면 장 운동을 촉진하여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이 조합은 하루를 시작할 때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복에 사과를 잘 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에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흔한 과당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복부 팽만감, 가스, 장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식후에 사과를 드세요. 식후에는 위 배출이 지연되어 과당이 제대로 흡수될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불편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는 것이 해롭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과는 약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밤에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위 점막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폴란드 우치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비타민 C,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의 비타민 B6와 칼륨은 진정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사과를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시라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은 3배, 플라보노이드는 8배나 더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려 8배나 높은 농도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를 포함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노년층의 허약증후군 발생률을 2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바로 퀘르세틴으로 사과 껍질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총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이 많을수록 허약증후군 관련 증상 악화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퀘르세틴은 다른 중요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양파는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퀘르세틴은 허약증후군 예방 효과 외에도 실험실 및 임상 연구에서 항암 활성을 보였으며 모세혈관 강화 및 혈전 생성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풍부한 공급원은 케일입니다. 케일에는 베타카로틴과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는데 설포라판은 항암 효과가 잘 알려진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블루베리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과 함께 퀘르세틴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연구를 통해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블루베리와 같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훌륭한 조합으로는 사과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하는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땅콩 버터입니다. 이 조합은 서양 영양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콩 버터는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며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사과 과육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땅콩 버터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며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둘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한데 비타민 A는 시력, 면역력,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당근에는 황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특히 효과적인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임상적으로 중요한데 60대 인구의 약 69%, 70세 이상 인구의 약 91%가 어느 정도의 백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이 백내장의 진행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양배추를 소개합니다. 양배추는 임상영양학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비타민 U와 K를 함유하고 있는데 비타민 U는 위산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비타민 K는 위 점막 재생을 돕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사과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와 점막 보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사과의 펙틴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계에 상당한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영국 뇌졸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52% 낮았습니다. 여기에 양배추를 더하면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은 더욱 커집니다. 사과와 관련된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바로 갈별한 사과가 해롭다는 생각입니다.
사과를 잘라 공기에 노출시키면 과육 속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변 현상이 유해한 활성산소를 생성하므로 사과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화 과정에서 소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갈변한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에 근거하여 음식을 낭비하지 마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식단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장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만성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여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적으로는 아침 식사나 약 복용 전에 혈압을 측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132/80 순주 밀리미터 이상이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세요. 체중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신장의 여과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이 두 질환은 신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과식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고 채소, 통곡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특히 저강도에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혈액순환 효율에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헬스장 회원권이나 고가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계와 신장 건강에 의미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은 신장이 여과 작용을 하는 매개체입니다. 탈수 상태이면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고 같은 양의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담당 의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하자면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끊임없이 작동하며 이상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3가지 경고 신호는 소변의 1분 이내에 사라지지 않는 거품,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원인 불명의 만성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특히 아침에 얼굴, 손 또는 발목이 반복적으로 붓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은 3가지 과일은 껍질째 먹는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입니다. 이러한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십시오.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3가지 음식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 고지방 및 튀긴 음식, 그리고 기존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블루베리가 우유, 오이, 파인애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블루베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그릭 요거트, 오트밀, 치아시드입니다. 사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땅콩 버터, 당근, 양배추입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는 것은 안전하며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갈색으로 변한 사과 과육을 먹는 것도 안전합니다. 혈압을 관리하고 체중을 유지하며
매일 걷고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족과 직장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껍질째 사과 하나를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곁들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신장 건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어보고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박사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건강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